ELS 피해자분들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자율배상안이 나오기를 목 놓아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손해배상안이 정해져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지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으실 텐데, 조사가 길어져서 자율배상안 마련되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태가 되어서 아마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결국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ELS 사태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배상안을 그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위해 나서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율배상안을 통해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과거 라임 사태라든지 DLF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은행권에서는 끊임없이 DLF 사태와 ELS 사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DLF 상품은 상품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ELS 상품은 상품에는 문제가 없고 일부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DLF와 ELS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결국은 모두한테 배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에서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번 ELS 사태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자 비율이 높다, 이 얘기도 결국은 재투자자들은 위험성을 알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이 배상 대상 자체에 올라가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손실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런 점은 더욱 명확한데요. 과거 DLF 사태 같은 경우에는 손실 규모가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ELS 사태 같은 경우에는 손실액이 8조, 10조 이렇게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상 비율을 50%만 잡아도 4조, 5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 국민은행의 순이익이 4조였습니다. 1년의 순이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배상하는 결정을 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섣불리 나서서 배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내 배상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금융감독원의 자율배상안은 그동안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는 높아도 50%, 6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일괄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재투자자이냐 아니냐, 금융 취약계층이냐 아니냐, 불안전 판매에 대한 입증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율이 달라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측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도 불안전 판매의 피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상대방한테 알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개별적인 판매에 있어서의 불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DLF 사태 같은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자율배상안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인정해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율이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배상안 비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보면 은행 입장에서 이 자율배상안을 왜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줄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가겠죠. 따라서 은행이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본인들이 줘야 될 돈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대처를 해야지만 내 배상 비율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배상을 받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도 1차 조사 마친 뒤에 바로 배상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 2차 조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2차 조사 끝나면 곧바로 배상안이 마련되겠거니 싶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정부가 훨씬 더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정부를 믿고 내가 일단 기다려왔는데 4월, 5월 이렇게 지내서 뭔가 점점 정부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은행에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소송을 결국 제기를 해야겠죠. 그런 걸 고려해보면 7월, 8월 이럴 때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먼저 준비에 착수하셔서 최대한 나의 입장을 은행에도 충분히 알리고, 그 과정에서 배상 비율이 만족할 만큼 나오면 좋고,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먼저 절차에 착수해야지 그만큼 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일정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분쟁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정 신청이나 소송까지 제기하기는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금감원에 민원 신청 정도는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현재 이미 민원 신청 접수하신 분들이 수천 명이 넘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직원, 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민원 신청서를 꼼꼼하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신청서를 쓰실 때는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 단순히 내 사연,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구구절절히 쓰시는 것보다는 내가 왜 배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작성을 해두시는 편이 아무래도 직원들이 글을 읽을 때 훨씬 기억에 남는 그런 민원 신청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정적 호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내가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꼭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홍콩지수 ELA 상품으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되었든 속히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배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